장례식장에서 일한 지 벌써 15년째입니다. 이 일을 처음 시작했을 때 선배 지도사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서는 사람의 모든 감정을 다 보게 될 거야. 슬픔, 분노, 후회, 안도, 심지어 해방감까지도. 그때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잘 몰랐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죠. 사람들은 장례식장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애도합니다. 어떤 분은 하염없이 우십니다. 눈물이 마를 날이 없을 것처럼 말이죠. 어떤 분은 멍하니 허공만 바라보십니다.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한 채로요. 또 어떤 분은 아무런 표정도 짓지 않으십니다. 마치 의무처럼 그 자리를 지키고 계실 뿐이죠. 그래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웬만한 일에는 놀라지 않을 거라고요. 죽음 앞에서 보이는 인간의 모든 모습을 이미 다 본 것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그건 정말 큰 착각이었습니다. 그날의 일을 겪기 전까지는 말이죠. 그날은 초여름이었습니다. 아직 장마가 시작되기 전이라 날씨는 화창했고 장례식장 안은 냉방이 잘 되어 있었죠. 오전에 접수된 분은 69살 남성분이셨습니다. 이름은 개인정보라 밝힐 수는 없지만 편의상 김 씨라고 부르겠습니다. 김 씨는 전날 저녁 집에서 갑자기 쓰러지셨다고 했어요. 가족들이 급히 119를 불렀지만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은 상태였죠. 사인은 심장마비였습니다. 응급실 의사 선생님의 소견서에도 특이사항은 없었어요. 급성 심근경색으로 인한 심정지. 별다른 외상이나 의심사항 없음. 가족분들도 처음에는 많이 당황하셨겠지만 제가 만났을 때는 비교적 침착하셨어요. 장례 절차를 안내할 때도 고개를 끄덕이며 잘 따라오셨고 필요한 서류도 차분하게 준비해 오셨습니다. 선생님, 저희 아버지 고통 없이 가신 거 맞죠? 배우자분께서 조용히 물어보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죠. 네,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순식간에 의식을 잃으셔서 고통은 거의 없으셨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에 배우자분은 작게 한숨을 내쉬셨어요. 슬픔 속에서도 안도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이네요. 가족 구성은 이랬습니다. 배우자인 아내분이 계셨고 자녀는 2분이셨어요. 첫째 아들은 40대 중반쯤 되어 보였고 딸은 40 초반 정도 되어 보였습니다. 2분 다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계셨고 침착하게 상황을 처리하고 계셨죠. 물론 슬픔은 분명히 있었어요. 아내분의 눈가는 붉게 부어 있었고 딸분은 가끔 눈물을 닦으셨으니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비극적인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담담했다고 해야 할까요? 마치 예상했던 일을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입관실로 고인을 모시기 전 저는 혼자 염습을 진행했습니다. 이건 제 일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죠. 고인을 깨끗이 닦아드리고 수의를 입혀드리고 화장을 해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가족들이 보실 모습을 최대한 편안하고 아름답게 만드는 거예요. 김 씨의 얼굴을 처음 봤을 때 저는 잠시 손을 멈췄습니다. 이상했거든요. 뭔가 너무 평온했습니다. 보통 갑작스럽게 돌아가신 분들은 얼굴에 긴장이나 경직이 남아있는 경우가 많아요. 순간적으로 놀라셨거나 고통을 느끼셨던 흔적이 남아있죠. 하지만 김 씨는 달랐습니다. 마치 오랜 고민 끝에 결심을 내리고 모든 걸 정리한 뒤 편안하게 잠든 사람 같았어요. 입가에는 희미한 미소 같은 것도 보였습니다. 참 좋은 표정이시네. 저는 속으로 생각했죠. 가족분들이 보시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실 거라고요.
염습을 마치고 저는 김 씨를 입관실로 모셨습니다. 관은 이미 준비되어 있었고 가족분들이 도착하시길 기다리고 있었죠. 입관식은 오후 3시에 시작되었습니다. 가족분들만 모인 조촐한 자리였어요. 원래 입관식은 가까운 가족들만 참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내분, 큰아들, 딸, 그리고 손자, 손녀 2명까지 해서 총 5분이 모이셨습니다. 저는 조용히 안내를 시작했죠. 이제 고인을 관에 모시고 마지막으로 얼굴을 뵙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분들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저는 천천히 김 씨를 관 안에 모셨습니다. 흰 베개를 받쳐드리고 수의를 단정히 정리했죠. 이제 관 뚜껑을 닫기 전에 마지막으로 고인의 얼굴을 보실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천천히 작별 인사를 하시면 됩니다. 아내분이 먼저 다가오셨습니다. 손으로 남편의 차가운 손을 잡으시더니 조용히 흐느끼기 시작하셨어요. 여보, 정말 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아무 말도 없이. 큰아들도 아버지의 얼굴을 내려다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딸은 2 손으로 입을 막고 눈물을 참고 계셨죠. 저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이 시간은 온전히 가족들만의 시간이니까요. 5분 정도가 지났을까요? 저는 천천히 관 뚜껑을 닫기 위해 다가갔습니다. 이제 뚜껑을 닫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분들이 한 발씩 뒤로 물러나셨습니다. 저는 무거운 관 뚜껑을 양손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정말 천천히 내리기 시작했죠. 관 뚜껑이 절반쯤 내려왔을 때였습니다. 잠깐만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누군가, 아내분이나 딸분이 울면서 내뱉은 말인 줄 알았어요. 마지막 순간에 잠깐만요, 아직이에요 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거든요. 저는 동작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목소리의 방향이 이상했습니다. 분명히 관 안에서 들려온 것 같았거든요. 착각이겠지.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가족분들의 표정을 보는 순간 그게 착각이 아니라는 걸 알았죠. 모두가 입을 벌리고 눈을 크게 뜬 채 관을 바라보고 있었으니까요.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공기가 멎었다고 해야 할까요? 아무도 숨을 쉬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저조차도 관 뚜껑을 든 채로 굳어버렸죠. 그리고 관 안에서 김 씨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비명은 없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아무도 소리를 지르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너무 놀라면 소리조차 나오지 않는다는 걸 저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입은 벌어져 있는데 목소리는 안 나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게 뭐지? 머릿속이 새하얘졌어요. 15년 동안 이 일을 하면서 이런 경험은 처음이었습니다. 아니,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는 일이었죠. 김 씨는 천천히 눈을 깜빡이더니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그리고는 정말 천천히 마치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나는 사람처럼 자연스럽게 상체를 일으켰어요. 관 밖으로 다리를 내밀고 바닥에 발을 디뎠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한 발 뒤로 물러났습니다. 손에서 관 뚜껑이 떨어지며 쿵 하는 소리가 났죠. 그 소리에 모두가 화들짝 놀라며 정신을 차렸습니다. 다들 그렇게 놀랄 줄 알았어요. 김 씨의 첫 마디였습니다.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마치 예상했던 반응을 확인한 사람처럼 말이죠. 아, 아버지? 큰아들이 힘겹게 그 단어를 내뱉었습니다.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얼굴은 핏기가 사라져 있었죠.
여보? 아내분도 떨리는 손으로 남편을 가리켰습니다. 하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그저 입만 벙긋거리고 계셨어요. 딸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무릎에 힘이 풀린 거죠. 아버지, 이게 무슨, 어떻게. 김 씨는 천천히 관에서 완전히 내려왔습니다. 그리고는 입관실 한쪽 구석에 있던 의자를 가져와 앉았어요. 마치 미리 계획한 것처럼 자연스럽게 말입니다. 일단 앉으세요, 여러분. 그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모두가 넋을 잃은 채 그저 김 씨를 바라보고만 있었죠. 아버지 대체 무슨, 죽은 게 아니었어요? 큰아들이 다시 물었습니다. 이번엔 목소리에 약간의 화가 섞여 있었어요. 김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부르지 마. 그 말투는 살아있을 때와 똑같았습니다. 차분하고 단호하고 타협의 여지가 없는 그런 말투였죠. 그럼 뭐라고 불러요? 딸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냥 내 말을 들어. 김 씨가 대답했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가족들 한 명 한 명을 바라봤어요. 그 시선이 너무나 차가웠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의 눈빛이 아니라 이미 모든 걸 내려놓은 사람의 눈빛 같았죠. 이 장례식은 사실 내가 준비한 거야. 김 씨의 말에 입관실 안이 다시 한번 얼어붙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아내분이 가까스로 물었습니다. 말 그대로야. 내가 계획한 거라고. 김 씨는 담담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심장마비도 병원 가는 것도 사망 판정도. 다 내가 준비한 거야. 그게 무슨. 의사하고 짰어. 돈을 좀 줬지. 생각보다 적게 들더라고. 그 말에 큰아들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미친 짓 아니에요? 이게 무슨 짓이에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전혀 동요하지 않았어요. 미친 짓이지. 나도 알아.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이렇게라도 안 하면 너희는 평생 모른 척하고 살았을 거야. 뭘 모른 척했다는 거예요? 딸이 물었습니다. 김 씨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죠. 민준이 얘기야. 그 이름이 나오는 순간 모든 게 멈췄습니다. 아내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큰아들은 뒤로 한 발 물러섰습니다. 딸은 고개를 떨구며 눈을 감았죠. 저는 누가 민준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 이름이 이 가족에게 얼마나 무거운 의미인지는 느낄 수 있었어요. 민준이는 너희의 남동생이었지. 김 씨가 큰아들과 딸을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30년 전 그 아이는 이 집에 분명히 존재했어. 하지만 지금은. 그는 말을 멈췄습니다. 지금은 호적에도 없고 사진도 없고 누구도 그 아이 이름을 입에 올리지 않지. 아버지. 큰아들이 말을 막으려 했지만 김 씨는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내 말이 끝날 때까지 가만히 있어.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30년 동안 쌓인 무언가가 느껴졌습니다. 민준이는 7살이었어. 너희 집 막내였지. 김 씨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 아이는 활발하고 웃음이 많고 모두에게 사랑받는 아이였어. 아내분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어깨가 떨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아이가 사라졌어. 사고였어요. 큰아들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그건 사고였다고요. 사고? 김 씨가 아들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래, 경찰도 그렇게 결론 냈지. 사고사.
그럼. 하지만 나는 알아. 김 씨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게 사고가 아니었다는 걸.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문 근처에 서서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그저 지켜보고만 있었어요. 그날, 너희는 모두 집에 있었어. 김 씨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나도 있었고 너희 어머니도 있었고 큰애도 있었고 작은애도 있었지. 하지만 아무도 그 아이가 어떻게 죽었는지 정확히 말하지 않았어. 우물에 빠졌대요. 딸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가 그랬잖아요. 마당 우물에 빠져서. 그래. 김 씨가 끄덕였습니다. 우물에 빠졌지. 하지만 그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 아이가 왜 우물 근처에 갔는지는 아무도 설명하지 못했어. 애들이 장난치다가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큰아들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7살짜리가 호기심에. 너희 어머니가 그 아이를 밀었어. 김 씨의 말에 모든 게 멈췄습니다. 아내분이 으윽하는 소리를 냈습니다. 마치 배를 얻어맞은 것 같은 그런 신음이었죠. 아버지,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나는 봤어. 김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2층 창문에서. 내가 다 봤다고. 저는 숨을 죽이고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이게 진실인지 거짓인지는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 가족에게는 30년 동안 묻혀있던 무언가가 있었고 지금 그게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다는 것. 당신, 뭘 본 거예요? 아내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김 씨는 아내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당신이 민준이를 끌고 우물로 가는 걸 봤어. 그리고 그 아이가 울면서 버티는 걸 봤지. 당신이 그 아이를 밀었고 그 아이가 떨어지는 소리를 들었어. 아니에요. 119를 부른 건 나였어. 당신이 아니라. 김 씨의 말이 계속됐습니다. 당신은 그 자리에 서서 한참 동안 아무것도 안 했어. 그냥 우물을 내려다 보기만 했지. 아내분이 무너졌습니다.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으며 울기 시작했어요. 미안해. 나도 그러려던 게 아니었어. 왜 그랬어? 김 씨가 물었습니다. 목소리에는 분노도 슬픔도 없었습니다. 그저 궁금한 것 같았어요. 정말로 이해하고 싶은 것처럼 말이죠. 그 아이가. 아내분이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약을 숨겼어요. 내 약을. 내가 먹어야 하는 약을. 우울증 약? 네. 그 아이가 장난으로 숨긴 거였는데 나는 그때 약을 못 먹어서 머리가 너무 아팠고 화가 나서. 그래서 죽였어? 김 씨의 말은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30년의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결과는 같잖아. 침묵이 흘렀습니다. 긴 무거운 침묵이었죠. 그날 이후 김 씨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거짓말을 했어. 경찰한테, 이웃한테, 친척들한테. 사고였다고 했지. 아이가 혼자 놀다가 그랬다고. 그리고 그는 잠시 멈췄습니다. 우리는 그 아이를 지웠어. 완전히. 사진을 버렸고 옷을 버렸고 장난감을 버렸어. 호적에서 이름을 뺐고 무덤도 만들지 않았지. 그 아이는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됐어. 큰아들과 딸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너희도 알았어. 김 씨가 두 자녀를 보며 말했습니다.
어렸을 때는 몰랐을지 몰라도 커가면서는 알았을 거야. 아니에요. 딸이 작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정말 몰랐어요. 거짓말. 김 씨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너희는 알면서도 모른 척했어. 왜냐하면 알게 되면 감당할 수 없으니까. 더 쉬운 길을 선택한 거야. 모두가 그렇게 했지. 그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였어. 30년 동안. 김 씨가 말했습니다. 나는 너희 어머니와 한 집에 살면서도 거의 대화를 안 했어. 할 말이 없었거든. 아니, 해야 할 말이 너무 많았는데 차라 꺼낼 수가 없었지. 그래서 나는. 그는 창문 밖을 바라봤습니다. 살아 있었지만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살았어.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고 퇴근하고 자고. 그걸 반복했지. 가족과는 최소한의 대화만 했어. 딸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미안해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너희 잘못이 아니야. 김 씨가 말했습니다. 너희는 그저 태어난 집안이 이랬을 뿐이지. 하지만 그는 다시 가족들을 둘러봤습니다. 나는 궁금했어. 내가 정말로 죽었을 때 너희는 어떤 얼굴을 할지. 진짜 슬퍼할까? 김 씨가 물었습니다. 아니면 안도할까? 30년 동안 집안의 무거운 짐이었던 내가 사라지면 너희는 후련할까? 그게 궁금했어. 그래서 그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말을 이어갔습니다. 6개월 전부터 계획했어. 심장약을 조절하는 법을 찾아봤고 의사를 섭외했고 정확한 타이밍을 기다렸지. 아내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었어요. 당신, 우릴 시험한 거예요? 그래. 김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험했어. 그리고 이제 알았지. 뭘요? 너희가 정말로 아무것도 느끼지 못한다는 걸. 그 말에 큰아들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가 얼마나. 너희는 울지 않았어. 김 씨가 끊어 말했습니다. 병원에서도 장례식장 오면서도 여기 입관실에서도. 형식적으로 눈물을 닦는 척은 했지만 진짜 슬픔은 없었어. 대신 너희는 실무적인 것들만 챙겼지. 조문객 몇 명, 음식은 얼마나, 부고는 누구한테. 마치 업무를 처리하는 것처럼. 딸이 소리쳤습니다. 그게 우리가 슬픔을 표현하는 방식일 수도 있잖아요. 아니야. 김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알아. 진짜 슬픔이 어떤 건지. 30년 동안 매일같이 느꼈으니까. 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번에는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어요. 김 씨는 천천히 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는 관 가장자리에 손을 얹었죠. 이제 진짜로. 나는 죽을 거야. 그의 말에 아내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6개월 동안 약을 조절하면서 내 심장은 진짜로 망가졌어. 김 씨가 말했습니다. 의사가 그러더라. 길어야 한 달이라고. 이 쇼를 위해서 나는 내 목숨을 담보로 걸었던 거야. 왜? 큰아들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왜냐하면 김 씨가 마지막으로 가족들을 둘러봤습니다.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너희는 평생 진실을 마주하지 않을 거니까. 민준이가 어떻게 죽었는지, 우리가 그 아이를 어떻게 지웠는지,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비겁했는지, 이제 너희는 알았어. 그리고 평생 그걸 안고 살아야 해. 내가 그랬던 것처럼.
김 씨는 다시 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천천히 누워서 눈을 감았어요. 이제 진짜 뚜껑을 닫아요. 그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확고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다시 관 뚜껑을 들었습니다. 잠깐. 아내분이 소리쳤습니다. 당신, 정말 이대로 갈 거예요? 김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을 감은 채 누워 있었죠. 여보, 대답해요.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관 뚜껑을 닫았습니다. 완전히 닫히는 순간까지 아무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2시간 후 의사가 다시 불렸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의사였고 어떤 조작도 없었습니다. 김 씨는 정말로 죽어 있었습니다. 의사의 소견은 이랬습니다. 급성 심부전. 이미 심장이 많이 약해진 상태였습니다. 장례식은 다시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울지 않았습니다. 조문객들이 왔을 때도 가족들은 건조하게 인사만 받았을 뿐이었죠. 고인과 무슨 관계시죠? 고인은 편안히 가셨나요? 이런 질문들에 대답은 했지만 그 안에 감정은 없었습니다. 마치 이미 모든 감정을 소진해버린 것처럼 말이죠. 장례 3일장이 끝나고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큰아들은 외국으로 발령을 신청했다고 들었고 딸은 가족과 연락을 끊었다고 했습니다. 아내분은 장례식이 끝난 직후 정신과 치료를 시작하셨다고 해요. 그 가족은 다시 모이지 않았습니다. 명절에도 제사에도. 그날 이후 저는 가끔 생각합니다. 김 씨는 정말 무엇을 원했던 걸까요? 용서였을까요? 아니면 복수였을까요? 어쩌면 그 둘 다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30년 동안 침묵 속에서 살았고 마지막 순간에 모든 걸 폭로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가족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장례식은 산 사람을 위한 거라고. 죽은 사람은 이미 떠났으니 남은 사람들이 위로받고 애도하는 시간이라고요. 하지만 그날 저는 알았습니다. 어떤 장례식은 죽은 사람이 산 사람에게 남기는 마지막 메시지일 수도 있다는 걸. 그리고 그 메시지는 때로 용서보다 더 무겁고 사랑보다 더 아프고 죽음보다 더 오래 남는다는 걸. 입관실 그날 이후 저는 가끔 관을 닫을 때면 생각합니다. 이 안에 누군가 정말 누워 있는 걸까? 아니면 곧 눈을 뜰까? 물론 그런 일은 다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기억은 제 안에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압니다. 사람은 죽어서도 진실을 묻어버릴 수 있지만 어떤 진실은 끝내 관 밖으로 나온다는 것을 30년이 걸리더라도 말입니다.